유럽의 강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강 시스템을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도시 정상회의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저명한 석학들은 한강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이 기적적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유럽인들이 아시아로부터 물 관리를 배워야 한다고요? 이는 수천 년간 우리가 축적해온 경험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발언입니다. 세계 도시계획 포럼 회의실에 저 엘리자베트 르클레르 박사 대하어 일리저버스 러클레어 이전 듀발 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한강이 유럽의 생강, 템즈강, 라인강보다 뛰어나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리엔탈리즘이며 서구 문명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에 한국 대표는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모든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직접 서울을 방문하시어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해 보시죠. 바로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도시하천관리 심포지엄에 유럽 대표로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한강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절실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함정이라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럽 최고의 환경 전문가인 제가 아시아 방식에 감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린피스 수자원 보존팀 리더이자 소르본 대학 환경공학 박사인 저 엘리자베트 르클레르가 수세기에 걸친 유럽의 지식을 대변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단호한 어조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생강이 범람하여 파리 시내가 또다시 침수되었던 바로 그날, 저는 아시아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당시만 해도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트, 정말 가는 거야? 그들은 당신을 설득하려고 할 거야. 화상 통화 너머로 마르텍 마어턴, 이전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르탱. 내가 설득당할 것 같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벽에 걸린 상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 시장으로부터 직접 수여받은 환경공로상, 생강 정화 프로젝트 주도 표창, 유럽 수자원 혁신상까지. 15년간 그린피스에서 유럽의 강들을 수호해온 저였습니다. 카타리나 카터리너, 이전 한나는 어때? 제가 물었고 독일 라인강 전문가인 카타리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엘리자베트, 내가 찾은 자료가 있어? 서울의 홍수관리 시스템 데이터인데 솔직히 인상적이야. 인상적이라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들은 분명 유리한 부분만을 보여줄 거야. 카타리나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마르탱이 끼어들었습니다. 엘리자베트, 마음을 열고 생각해봐. 최근 템즈 방벽도 해수면 상승으로 한계에 다다랐어. 어쩌면 우리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지 몰라.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생강, 템즈강, 라인강은 유럽 문명의 발상지야. 우리는 수천 년간 강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불과 수십 년 역사의 도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르탱은 한숨을 쉬었고 카타리나는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들까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서울의 선전에 넘어간 거야? 아니, 엘리자베트. 우리는 그저... 마르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기 시작한 유럽의 자존심을 수호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동료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심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유럽 강들의 미래가 제 어깨에 걸려있다는 부담감이 엄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생강은 여전히 불어나 있었고 범람을 막기 위한 임시 방벽들이 급하게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분명 유럽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태블릿으로 파리의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최악의 생강 홍수, 루브르 박물관 긴급 대피.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도시, 파리가 또다시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카타리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상황이 심각해. 파리뿐 아니라 라인강도 범람 중이야. 베를린 일부 지역이 침수됐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야. 템즈강도 마찬가지라고 마르탱이 방금 알려줬어.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파리를 떠난 바로 그 순간 유럽 전역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울 방문 일정표를 노려봤습니다. 첫째 날, 한강통합관리센터. 둘째 날, 한강공원 시스템 탐방. 셋째 날, 홍수관리 시스템 현장 검증. 아시아의 접근법을 진지하게 검토해봐, 엘리자베트.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사이로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폭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어째서 이곳은 괜찮은 것일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현 최소이안, 이전 이민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속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놀랍게도 그녀는 제 모교인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르탱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템즈 방벽 작동 실패, 런던 일부 침수. 해결책이 필요해, 엘리자베트.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유럽 도시들을 구할 구원의 사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러 왔지만 이제는 유럽의 도시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가 한강입니다. 수현이 차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넓은 강줄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센강의 우아한 곡선과는 대조적으로 한강은 압도적인 규모로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센강보다 훨씬 넓군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한강은 최대 폭이 1200m에 이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모든 강은 도시 주민과 연결되어 있어.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호텔에 도착하여 창문을 열자 한강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강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센강변의 고급스러운 카페들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르탱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파리 시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어. 그들이 우리의 홍수관리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파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는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 견학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15년간 확신해온 모든 방법론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강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생강은 왜 이런 접근법을 시도해보지 않았을까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 아래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현은 자전거 2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말 자전거를 타자고요? 공식적인 현장 학습에서요? 수현은 웃었습니다. 한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논문과 보고서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마지못해 자전거에 올랐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곧 이 방식이 효과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며 한강의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생강변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강 주변은 아름답지만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에요. 파리 시민들은 그곳을 일상에서 잘 이용하지 않죠. 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공원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었고 모든 연령층과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수현이 가리켰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구간은 홍수 때 일부러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형을 자세히 보세요. 단계적으로 낮아지죠. 자세히 살펴보니 강변이 여러 단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쪽은 절대 침수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 그 아래는 거의 침수되지 않는 산책로, 더 아래는 가끔 침수되는 잔디밭, 그리고 가장 아래는 자주 침수되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나요? 공원이 자주 물에 잠긴다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민 교육을 통해 이 시스템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들의 공원이 도시를 보호한다는 사실을요.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강변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옆에서는 어부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물고기들이 식용으로 안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강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었어요. 80년대만 해도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강을 떠올렸습니다. 파리는 2024년 올림픽을 위해 생강 수영이 가능하도록 정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낚시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원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회사원들이 도시락을 들고 강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여기까지 오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 웰빙을 위해 한강 근처에 사무실을 두려고 합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업무 효율성도 높이니까요. 그 말에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홍수 방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생활의 중심이자 시민들의 삶과 깊이 통합된 존재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생강이 파리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들에게 생강은 단지 바라보는 대상일 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현은 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환경 철학 전문가인 강 교수 프로페서 강, 이전 이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한강의 진정한 비밀은 기술이 아닙니다. 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에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는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자연 인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서양 철학은 종종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동양 철학, 특히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철학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바로 그 철학에서 비롯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강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전통 찻잔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찻잔을 보세요. 물이 넘치려 할 때 서양식 접근법은 벽을 높이 쌓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전통 찻잔에는 넘치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도시 설계에 적용했습니다. 저는 빈정거렸습니다. 그럼 유럽의 강홍수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역사적, 지리적 맥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쩌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강 교수가 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물철학에 관한 책입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버전이에요. 방으로 돌아와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물은 단단한 돌도 뚫는다. 그러나 공격해서가 아니라 인내하고 함께 흐름으로써.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많이 올 예정입니다. 한강의 홍수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기회가 될 거예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저는 프랑스에서 왔던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센강의 홍수는 계속되고 있었고 파리 시장은 해결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사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연을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과 함께 흐르라고요? 정말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하늘은 짙은 회색이었고 빗줄기는 마치 작은 강처럼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수현을 만났을 때 그녀는 밝은 노란색 우산과 장화를 준비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상 강우량은 150mm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녀의 차분함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이 정도 비가 내리면 당국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센강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권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잠수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현이 설명했습니다. 잠수교는 한강 홍수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름 자체가 잠기는 다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일부러 다리를 물에 잠기게 한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두 층으로 된 다리인데 홍수 때는 하층부가 의도적으로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잠수교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다리의 아래층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어난 한강이 다리 위로 넘실거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놀라울 만큼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위층으로는 여전히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난으로 간주될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정된 일입니다. 수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위한 설계이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강 홍수통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위는 평소보다 8m 높지만 모두 예상 범위 내입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수문들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으며 지정된 범람 구역들이 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강 주변의 여러 공원과 녹지 지역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평소에는 시민들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이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와 비가 약간 잦아든 틈을 타 반포대교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불어난 한강이 지정된 범람 구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저곳이 축구장이에요. 수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시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이제 한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유럽의 시스템이 최선이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수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5년간 환경 전문가로 일하면서 저는 너무 자주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이 되어 배우는 것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강 시스템 평가, 유럽 관점에서의 분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탱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어떻게 됐어? 보고서는 작성 중이야. 응. 하지만 쉽지 않아. 무슨 뜻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르탱, 내가 틀렸어. 서울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야. 우리가 유럽에서 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지만 효과적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르탱이 놀랍게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지. 엘리자베트 르클레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다니.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농담하지 마. 저는 웃으며 항의했습니다. 진지하게,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자연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야. 그들은 통제가 아닌 적응, 분리가 아닌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파리를 완전히 재건축할 수는 없잖아. 물론 그렇지.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가능해. 더 중요한 건 사고방식의 전환이야. 통화를 마치고 다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강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과 도시,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작성을 마치고 보고서를 전송하는 순간 깊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전문가라는 방어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습자가 되었습니다. 수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할까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요. 좋아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수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눈을 감고 있었을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그 오만한 프랑스 환경 전문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더 겸손하고 더 열린, 그리고 아마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강변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저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두 개의 서울이 서로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여행은 어떠셨나요? 수현이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수현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환경 전문가로서 항상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이죠. 수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수현 씨는 파리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수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움, 역사, 예술에 매료되었죠. 하지만 때로는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제 관점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녀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현이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수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기술적 시스템이 아니라 강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센강도 파리의 상징이지만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경하는 대상이지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수현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강 일부 구간에 한강식 접근법을 적용해보는 거죠. 파리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처음에는 저항이 있겠죠. 하지만 홍수가 계속된다면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디저트를 먹으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강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 정책,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을 버리고 대신 자연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요. 그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홍수관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이라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인간의 덕목이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생강은 여전히 불어나 있었고 강변도로 일부는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홍수 상황이 계속되고 있나요? 저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째예요. 당국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르텐과 카타리나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 돌아온 걸 환영해. 마르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어? 정말 혁명적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카타리나가 덧붙였습니다. 엘리자베트 르클레르가 아시아의 방식을 칭찬한다니 나도 믿기 힘들어.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양 대 서양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지.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간단한 설계도까지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생강 동쪽 구간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서야. 한강식 접근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지. 마르텐과 카타리나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점점 흥미와 희망의 빛이 커져갔습니다. 이거 실행 가능해 보여. 마르텐이 말했습니다. 라인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카타리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파리 시장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회의적이었지만 서울의 데이터와 사진을 본 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즉시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서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접 자문을 받는 건 어떨까요?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파리는 항상 세계 최고를 추구해왔어요. 심지어 그것이 아시아에서 온다 해도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생강변을 따라 걸으며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파리의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강을 보았습니다. 잠재력으로 가득 찬 도시와 시민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지금까지 한강에서 생강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울려 퍼진 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강은 그저 물줄기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삶의 방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로 남기를 바랍니다.